이름은 이한위라고 합니다. 저는 광주 출신이고요.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 사학의 명문 호남의 심장 민족대학 조선대학교를 우수운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80학번입니다. 80학번이고요. 나이는 61년생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를 60년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때는 우리 부모님께서 사남오녀를 낳고 기르셨다가 제 윗 누나가 낳자마자 1년 안에 이렇게 좀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바람에 그 아버지께서 이제 많이 놀라셔가지고 인자 1년 산 거 보고 등록하세 해가지고 저를 61년에 등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가 60년생이든 61년생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고요. 은행원인 아버지와 또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 사남오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남사녀가 남았죠. 그래서 제가 7번째 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부모님들이 이제 저녁만 먹으면 주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또 많은 자식들이 뭐 기찻길 뭐 주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쨌든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이런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군산에 대한 추억이 꽤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다 거의 군산 분들이시죠? 그래서 군산은 저는 이제 제가 영화를 한 50편 이상 했어요. 그 드라마 빼고 영화를. 근데 제가 두 번째 영화가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대화 거리에 있는 초원사진관에 제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 촬영을 한 거죠. 군산을 저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군산에 촬영이 잡혀서 이제 오고 있는데 조 감독이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피곤하니까 내일 촬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내일 촬영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려오는데도 다시 돌아갔던,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유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IC로 돌아서 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이제 그게 아마 한 98년 정도 되고 그 2년 정도 전에 96년 정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배우 이병헌이 주인공을 미니 시리즈 처음 주인공했던 바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하고 연령 차이는 나는데 그땐 또 저도 좀 젊어 보여가지고 약 10살 정도 차이 나는 이병헌하고 그때 친구로 아주 가까운 친구로 출연하면서 여기 군산, 서천, 장항 여기를 누비면서 주 무대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대화 거리에 있는 그 동국사라는 절에서 제가 바스켓볼이라고 농구가 소재가 되는 드라마가 TVN에서 한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방송됐는데 그것도 군산에서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군산에 지인도 한 2분 계시고요. 그리고 근대화 거리 또 그런데 뭐 이렇게 박물관도 견학하고 뭐 짬뽕도 먹고 뭐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서두가 좀 길었네요. 뜻하지 않게. 아무튼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뭐 대단한 저는 이제 뭐 직업상 배우기 때문에 이제 좀 드러나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배우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이제 하는 형식이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고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65세쯤 돼서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인생이 그렇게 썩 특별한 건 아니다. 결국은 자잘한 것들을 잘 해내는 것에 계속 지난하게 이어진 스토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광주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얘기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대학교 4학년 해에 제가 이제 탤런트가 돼서 지금 41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참
전라도 말로는 좀 수말스럽다 이런 말을 여기서도 하나요? 좀 수말스러운, 조금 착한, 그리고 말썽을 피지 않는, 말 잘 듣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남 사녀 중에 7번째인데 누나들하고 형 말을 잘 들으면 별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말 잘 듣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늘 그 자식이 이제 8이 남았잖아요.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우리 한이만 같으면 자식 20명도 두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거의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듯이 크게 무리가 없는, 말썽을 피우지 않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자, 물 좀 가져와. 그럼 바로 가지 않으면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따뜻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그냥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누나들은 4명이에요. 형은 2명이에요. 동생은 하나예요. 근데 동생은 또 막내니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느끼고 그냥 그저 그렇게 존재감 없이 착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착한 아이로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중학교를 이제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가게 되죠. 국민학교 때는 제가 6년 개근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에게도 뭐 감기 정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6년 개근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묵묵히 말을 잘 듣는 가운데도 학교를, 뭐 성적은 뭐 고하고 그렇게 묵묵히 6년 개근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진학합니다. 근데 국민학교 때는 제가 어쨌든 그렇게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행원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은행원이면 괜찮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광주상업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광주상업고등학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전라남도 광산군 한안면에서 나고 자라셨고, 어머니는 광산군 비하면에서 옆마을입니다. 거기서 나고 자라서 만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좀 명석하셔서 상업학교를 가셨어요. 상업학교 학년 중에서 1등에서 5등까지가 은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5등 안에는 들으셨겠죠. 그 은행원이면 이제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60년대 국민학교를 가서 70년대 초반까지를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 저금해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1,000원 막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착해가지고 지금 생각 같으면 1,000원 주면 500원은 내가 이게 하고 500원 이런 요령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래서 제가 최고로 이제 저축상도 받고, 아버지 덕분에 뭐 내가 자발성이나 제가 모아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요, 야 저금해라 해가지고 500원도 주시고요, 1,000원도 주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았던 집안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은행에 다니시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대출하고 뭐 어떤 사람들, 친해지게 된 사람들하고는 그 보증도 서주고 그러셨었던가 봐요. 그래서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우리 집이 어느 순간, 저는 뭔 영문도 모르고 우리 집이 쇠락해 가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디에 뭐 고모댁에 맡겨지고 그런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절을 겪어가지고 중학생이 되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애기들이 짠하니까, 그래서 얼마간의 돈을 모으셔가지고 우리를 누나 3명하고 저하고 자취를 시켰어요. 제 동생하고.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큰 불편이 없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갑자기 제 스스로 뭔가 불편해졌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았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뭘 자꾸 시켜요. 이를테면은 국어 시간에도
국민학교 국어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학년 3반 15번이면 우리 국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15번 야 오늘 읽을 문단을 읽어봐. 그럼 제가 이제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읽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7줄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줄까지 근근히 이어가다가 3줄부터는 굉장히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글들이 엉키고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 그거를 읽어내지 못하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불편하고 또 맨날 걸리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만 되면 또 초조한 거예요. 혹시 내가 또 걸릴까 봐. 바보 같은 놈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두근두근 걸리기도 하고 요행이 피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게 뭔가 해가지고 불편하면서도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이 생겨가지고 우리 학교에 있었던 유일한 그런 취미 생활하는 곳이 농악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악반에 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구, 꽹과리.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장구도 약간 치고요. 저 꽹과리도 덩기덩기 덩짝덩짝 이런 걸 칩니다. 뭐 휘몰이 뭐 이런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3학년이 됐을 때 제가 용기를 내서 응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미친 짓을 한 거죠. 내성적인 저로서는 제 속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정도는 나른하잖아요. 특히 뭐 봄이나 여름 때는. 그러면 야 누가 나와서 노래 하나 해봐. 뭐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 나갈 수 없는 아이인데 제 몸은 나가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제 스스로 저면서도 저도 알 수 없는 제 속의 자아가 막 자꾸 저를 그 교탁으로 불러내는 그런 현상을 제가 스스로 느끼면서 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디 페인팅을 하고요. 노끈 같은 걸로 인디안 추장같이 해가지고 응원을 허접하게 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때 묘한 잘하지는 못했을 텐데 분명하게도 확실하게도 잘하지는 못했을 텐데 뭔가 쾌감이 약간 있었었어요. 그런 상태로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억울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우리는 이제 뺑뺑이잖아요. 제가 80학번이니까. 중학교 때 이제 배정이 조대북으로 됐는데 이놈들이 어떤 수준, 어떤 지경의 놈들이 왔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엄청 추운 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죠. 일명열애 없이 다 봤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수반, 열등반. 그러니까 표현도 우수반도 있고 열등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같으면 인권유린이잖아요. 우수반은 나쁠 거 없는데 사람을 대놓고 학생을 데리고 열등반이야. 그래서 12개 반인데 7반하고 11반이 우수반입니다. 그리고 1반부터 이제 7반을 11반을 제외하면은 열등반이죠. 근데 제가 그때 엄청 추운 날 시험을 봤는데 제가 우수반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나는 그냥 그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우수반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2 외국어 또 일본어를 선택했는데 우수반을 주로 된 놈들이 독어를 많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독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텐 탁, 구텐 모르간, 20인 스튜던트, 단텐 이런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왜 제가 이 억울한 거냐면요. 우수반은 등교 시간이 1시간 빨라요. 원래 생각만 해도 막 주먹 쥐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가 달라요.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열등반 보는 시험지하고 우수반은 시험지. 이게 무슨 개수작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인생의 가장 억울한 시기가 나는 그냥 열등반 가가지고 편하게 지내야 됐었는데 우수반 되는 바람에 인생 아주 피곤했습니다. 그때처럼 억울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를 갔더니
제가 이제 또 중학교 때 제가 농악반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쯤 가니까 그 브라스 밴드가 있더라고요. 관악부. 저 거기 지원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창배 선생님이었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우수반에서 뭐 하는 짓거리여 해가지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몰래,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한테 하루면 되니까 선생님 몰래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인디언 주장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그러세요. 한창배 선생님이 우수반에서 이놈의 새끼들 하는 짓거리하고는 딱 했는데 제가 1등을 받아냈잖아요. 학용품 엄청 받았습니다. 가지고 애들한테 다 나눠주니까 수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보람이 있었고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학교 때 느꼈던 것보다도 제가 1등까지 전교 1등까지 하고 보니까 훨씬 더 카타르시스랄까? 예, 그러니까 그걸 배설작용, 정화작용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카타르시스가 좀 더 진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1학년이 지나고 나서 우수반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나 때문에 폐지가 된 건 추호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그런 그 흐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인권유린이다 뭐 이렇게 사람을 해서 이제 폐지가 돼서 이제 섞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2학년 때 되고는 이제 반장 선거를 딱 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반장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반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반장과 함께 어쨌든 나름대로 수행하고 또 부반장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선생님이 영어 김규현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시험지를 우리 집에 제가 성실하니까 집에 갖고 와서 채점해 오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주 업무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또 제가 부반장에서 맺힌 한을 3학년 때 또 풀어야 되잖아요. 3학년 때 반장이 됐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반장에다가 학도당 간부도 하고요. 기수단도 하고요. 문예반도 하고 그래서 앨범을 보면 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미친 짓을 해서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반장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보다는 반장은 공부를 시키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습 시간 같은 데는 내가 이제 딱 가지고 애들 공부하라고 하면 반장이 그걸 감시하는 거예요. 피 끓는 팔팔한 젊은 애들이니까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자발적이지 않은 이런 친구들을 제가 좀 잘 다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잘 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아닌데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80학번에 이제 뭐 60대 뭐 그런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속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 못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대학가요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77년도인가 8년도인가 9년도인가 해가지고 대학가요제가 뭐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 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그리고 전남대 트리오의 저녁 무렵 그리고 원광대 오누이들의 님의 기도 기어이 떠나야만 하는지 까닭은 몰라도 보내기 싫은 내 마음 어이하나 가야만 이게 원광대 듀엣의 오누이들의 님의 기도라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는 정말 그야말로 정부에다가 야만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예,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지가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자유분방함이 없었잖아요. 막 두발 자유라 이런 것도 없었고 교복 뭐 쟤도 뭐 머리가 길면 저 대학교 때는 머리 길다고 많이 이게 장발 단속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일생일 때 가장 경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한테. 내가 대학 가는 걸 확인하려면 대학가요제를 봐라.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누구랑 어우러져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문화 대혁명이었어요. 너무나 자유스러웠고요. 너무나도 멋졌어요. 그런 형들이. 예, 그래서 야 나도 대학가요제를 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라고 꿈을 꿨죠. 그리고 경솔하게도 선언을 합니다. 대학가요제를 나가겠노라고 친구들한테. 또 제가 또 반장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 선언 이후로 제가 선언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뭐 그렇잖아요. 뭐 내가 이걸 못하면 성을 가니 손가락에 장을 지지니 네 동생이니 해서 한 번도 장을 끓여가지고 지지는 사람도 못 봤고요. 성을 간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가정법원 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이후로는 그와 같이 우스운 꼴을 당한, 너무나도 확실해도 장담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좀 신중한 사람이 됐죠. 그건 저한테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배우들은 막 도전하고 철이 없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캐릭터에 속해요. 사실은 뭐 물론 집중도도 좋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를 그렇게 해서 반장도 하고 또 학도옥단 간부도 하고 기수단도 하고 뭐 학도옥단 뭐 이게 뭐 무슨 뭐 회의들도 뭐 하고 그리고 58회 전국 체육대회 마스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동원이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못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니들이 써가지고 가면은 확률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주면 확률 50% 이상은 대학을 가게 해줄게. 해가지고 제가 저는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수능하는 사람이고 반장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겨버렸습니다. 내 몸을 맡겨버렸어요. 내 인생을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해주신 데가 사학의 명문, 호남의 심장, 민족대학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정밀기계공학과입니다. 엄청난 학문이죠. 프레시전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을 제가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또 치렀죠. 그러니까 근데 치르기 전에 전부 저와 우리 선생님 우리 윤평현 담임 선생님이신데 선생님하고 마음이 동일한 분들이 많았는지 한 12대 1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 12대 1 정도면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아니 2대 1도 그렇게 평화스럽지 못한데 4대 1도 두근두근 할 텐데 11.6, 7대 1 정도 돼요. 약 12대 1이 되는 거죠. 반올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그 사실 아시고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다음은 어디냐. 결과도 안 나왔는데 11점 몇 대 1이라는 거 아시고 나서 너는 다음에는 어디를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결과나 보고 목포대를 간다 그랬지 뭐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뭐 보기도 전에 벌써 대안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서운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저 합격을 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건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발성이라고는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시험만 보면 뭐 좀 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을 갔어요.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합격을 했으니. 근데 이제 가서 저는 이제 뭐를 했냐면은 대학가요제를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선언도 했겠다. 마음이 바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는 그러니까 조선대학교에는 캐러반이라는 그룹 사운드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스캠푸스라는 그 그룹 사운드가 있었고요. 미러클이라는 이 세 개 그 그룹 사운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전부 가서 제가 오디션을 봤습니다. 떨어졌어요.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스캠푸스에 가서 했더니 노래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그때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내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가려나 내 가슴 속에 뭐 외로움 남겨 이런 노래 아시죠? 예, 아시는 분도 계시죠? 요 노래를 불렀더니 그 리더 형이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 자네 어디서 노래 좀 해봤는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 말이 뭐면 내가 좀 잘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뭐, 우물쭈물하고 있더니, 아니, 근데 우리는 자네 혹시 싱어를 지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리드 보컬이 없네. 예. 공동 보컬이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제가 퍼스트 기타나 베이스 기타 정도로 하려면 그때는 이제 코드를 뭐 A 마이너 뭐 E 마이너 E7 뭐 D 마이너 G7 F 뭐 이런 정도를 꾸역꾸역 하면서 그 기타는 칠 때예요. 근데 그때 건반이 하나 남아 있다는 거예요. 스캠푸스에 건반. 그래서 자네 건반 한번 해볼란가 그러더라고요. 그 리더 형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억셉트만 하면 바로 입회가 가능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간으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이제 기타도 아니고 뭐 보컬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리드 보컬도 아닌데 함께 부르기인데 그 순간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판단을, 그러니까 나오면서도 좀 이게 맞나? 그러면 이게 나 대학가요제인데요. 하면서 나왔겠죠. 나왔어요. 근데 영 마음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을 이게 좀 잘못한 건가? 대학가요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우리 학교가 이제 우리 학교 아시나요? 조선대학교 막 산악회 배지처럼 막 이렇게 뭐 이런 건물이에요. 뭐 이런 건물에서 그 지금은 그 뭐지? 그 동양에서 가장 단위 건물로 긴 건물이라고 기네스북에도 오르는 건물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니는데 본관을 이렇게 다니는데 벼랑박에 갑자기 막 보이는 거 벼랑박에 딱 보는데 조대극회 신입생 모집 이게 보이는 거예요. 조선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연극반 신입회원 모집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현듯 유레카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 연극을 하자. 그러면서 내가 합리화를 시켰죠. 제 스스로. 연극하면은 노래는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노래만 하면 연극까지 포함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연극을 하면서 노래를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 이렇게 저하고 이제 막 합리화시키고 막 타협을 하면서 입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입회는 제가 이제 어쨌든 반장도 하고 응원상도 받았지만 그건 뭐 제정신이 아닌 짓거리고 여기 갔더니 또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 한 15명 정도가 그 이후로도 이제 간간히 입회자가 있었는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는 15명이 이제 순서대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그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오디션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보지 못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숨고 여기 있다가 이제 오디션을 한 사람들 옆으로 싹 옮겨가지고 오디션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당락,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 오디션이 아니었고, 여기 온 놈들이 어떤 음색을 갖고 있고, 어떻게 자신감이 있고, 어떻게 무모한 놈이 있는지, 그리고 세워놓으면 어떤 실루엣인지, 피지컬은 어떤지, 이런 거를 아마 선배들이 보고, 발음은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거를 아마 보시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바보처럼 이쪽 자리에서 슬쩍 화장실 딱 갔다가 설정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마치 본놈처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입회가 됐어요. 가지고 그건 제가 스스로 해도 참 잘한 짓 같더라고요. 예. 가가지고 괜히 오디션 보다가 개망신 당하느니. 예.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한 것이지만 여전히 심하게 말하면 지금도
사실은 제가 지금도 내성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40년 이상 매체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으로 제가 이중적인 또 하나의 내 자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입장만 다를 뿐, 저는 입장이 배우이고 40년 한 배우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내성적입니다. 예. 그런 대견한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입회가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비록 노래는 이제 조금 적응되고 나서 반드시 할 것이지만 연극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5.18이 터졌어요. 예, 80년 5월. 그러니까 3, 4월에 그런 짓들을 스캠프스, 캐러반, 미러클, 그리고 유레카, 조대극회, 화장실 갔다가 이 옆쪽으로 요런 게 3, 4월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시내나 학내, 전남대학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스산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데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상으로. 두렵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고 뭐 공감 못하는 아이 정도는 그 지경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공감해도 거기 가가지고 막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인생에 이제 조금 이제 영향이 좀 있었달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서창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랑 3, 4월에 좀 친하게 됐어요. 우리 과 정미기계공학과 과 친구예요. 그래서 나 너랑 친해져도 되니? 뭐 이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대극회 입회하니까, 야, 나 조대극회 입회했다는 거, 그게 뭐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다 하니까 나도 거기 갈래 해가지고 같이 패키지를 좀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늦게 입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입회가 됐는데 5.18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막 총소리 나고 막 무슨 막 다친 사람 있고, 내 친구도 막 뭐 다쳤다고 하고 잡혀갔다고 그러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이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겠다. 도망. 그래서 이제 서창석이는, 여기는 진짜 학교도 이제 그러니까 거의 휴교가 됐고, 나는 그래도 광주가 본거지지만 창석이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하숙집에서 이제 뒹굴고 있는. 그래서 창석이가 나를 꼬셨어요. 너 나랑 서울 갈래? 우리 집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해가지고 둘이 야반도주 스타일로 뭐 진죄도 없는데 저녁에 쓱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근데 이제 정확한 정보도 없지만 어쨌든 서울을 가는 거예요. 약간의 돈을 소지하고. 그렇게 가다가 공수부대한테 걸려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걔네 집 가가지고 짐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걔네 집 가다가 걔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참 오래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서울을 못 갔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다가 이제 5.18이 어쨌든 비극적으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냥 1학기는 거의 그걸로 마감을 하고 이제 2학기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 됐죠.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연극반이었는데 선배들이 하는 거를 스텝으로 도와줬고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학교에 그 조선대학교에 그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이제 축제가 있잖아요.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캠퍼스송 경연대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제 뭐 5.18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그 마음을 캠퍼스송 경연대회를 한번 실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 사이에 내 친한 친구의 친구가 자작곡이 있었어요. 철새라고. 5.18 때 하늘로 간 친구를 기리는 노래가 있어서, 파란 하늘 아래 외로운 새 하얀 낙엽 밟으며, 뭐 이렇게 시작하는 철새라는 노래. 근데 그 노래가 어쨌든 내성적인 저한테는 잘 그런 발라드하고 좀 맞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A 마이너, F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어느 날 서창석이가 와가지고 너 뭐하니? 해서 나 이제 캠퍼스송 경연대회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걔는 인생은 내 패키지예요. 자기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새끼 억지지, 나쁜 새끼 아닙니까?
내가 뭐 조대학교 갔다면 지도 오겠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은근히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의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성적인데 혼자 나간다는 것은 그냥 각오일 뿐이지 내가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두근거리고 있고 그래서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같이 나가자. 듀엣으로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약간 좀 불길해요. 혼자 할 건데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가가지고 이제 예선을 딱 봤는데 열심히 불렀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선에 참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선 탈락. 근데 이제 제가 연극반이기도 하고 제가 또 뭐 나름대로 광주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조선대학교 내 신문사, 조대 신문사, 대학 방송국 요쪽에서 주관하니까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나는 어떤 지경으로 떨어졌는지. 예,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가동해가지고 알아보게 했더니 안 알아봤어야 됐어요. 예선 수석 탈락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3팀을 했는데 내가 14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평소 남 탓을 잘 안 하는데 서창석이가 아주 몹시 거슬리면서 서창석이의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새끼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경험상으로 대학가요제를 이제 위안하는 셈으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전공은 전공대로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새끼 이제 연극에 전념을 한다. 학교는 근근히 나오고 그냥 빠질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지고 교수님 하면 이제 C 정도 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근근히 졸업한 거예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게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극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2학년 때는 더욱더 가열차게 했는데 우리 어쨌든 광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2학년 때 국풍 81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풍 81. 근데 여기에 국풍 81 가요제에 이용이 나와가지고 바람이려 대상을 받았던 그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이제 그 젊은이들을 조금 이렇게 좀 시선을 다른 데로 한다고 막 프로야구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국풍 81도 만드는데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우리가 광주 조선대학생으로 나가야 마땅하냐 마냐를 선배들이 우리는 뭐 찍소리도 못하고요. 2학년 이제 초기니까.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공연이라도 한번 지원받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결론이 나서 참가하게 됐어요. 근데 제법 괜찮은 역할로 그때 배비장 알비장이라는 것인데 이제 선원 1, 2가 배비장과 뭐 아랑이가 주인공이지만 선원도 못지않게 굉장히 근성 있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열연을 했죠 나름. 그리고 또 2학기가 돼서 제가 우리 동기들 최초로 14명이 오디션 받고 그 뒤로도 몇 명이 더 들어왔지만 멋진 애들도 많았어요. 나보다 멋진 애들도 많았고 발음이 정확한 애들도 많았는데 역시 대학이라는 과정은 열심히 하는 놈을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고 성격이 그렇다고 활달하지도 않았지만 열심히는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갈대를 줄이고 친구도 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동기 중에서 최초로 주인공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시시피시의 결혼이라고 프레드리 듀렌마트의 작품을 이제 2학기 때 하고 선배들한테 약간 잘했다와 열심히 했다의 그 애매한 경계의 어떤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잘하지 못했어요. 이건 겸손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광주의 조대부고라는 것을 졸업했고요. 조선대학교를 갔으며 또 여기에 연극반 출신 선배들 우리 조대학교 선배들이 극단 시민이라는 이런 게 이제 계보예요. 이런 라인을 밟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때 우리 선배들이 다녔던 때 연극반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대부고를 나왔고 조대를 나왔는데 연극반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배들이 또 나를 많이 이끌어준 것도 있어요. 내가 성실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극단 시민에서 1년에 이제 대학에서는 신입생 환영 공연과 축제 기념 공연을 2번 했는데 그 중간에 여름에라든지 겨울 방학 때는 극단 시민 활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쁨을 받고 또한 열심히 하고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3학년이 되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나는 거죠. 제가 주연, 회장, 연출, 기획 다 헤쳐먹는 그런 사태가 온 거예요. 왜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만큼 성실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 하나는 내가 자부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 더 활달한 친구는 뭐 미팅도 하고 불성실하고 또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저는 공부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자원이에요. 선배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 새끼가 회장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조대극회가 이어져. 뭐 이런 결론을 지어가지고 제가 추대가 됐습니다. 선배들로 인해가지고. 선거 이런 걸 거치질 않았어요, 제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이 새끼가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다 헤쳐먹은 거예요,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보통 다른 선배들은 1년에 조대극회에서 2번의 공연했지만 제가 할 때는 3번의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3학년인 내가 이제 했는데 총학생장이 우리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약간의 그때만 거의 거마비 수준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거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팜프렛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공연에 돈을 받진 않지만 그 브로셔라고 있잖아요. 팜프렛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 회식을 하고 공연 때는 점심을 싸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밝게 얘기하지만 그때 눈물 났죠. 회장으로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고는 무대를 세우는데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도시락 싸온 공연은 이제 최초로 하고 그러니까 흥행이 잘 돼가지고 그 팜프렛을 판 돈으로 회식은 거하게 했죠. 그래서 제가 다 헤쳐먹다가 이제 4학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창석이는 제 주변에 패키지처럼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가 뭐 그 두각을 보이진 않았죠. 근데 제가 4학년이 되니까 누가 봐도 내가 또 연출을 봐도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근데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창석은 과연 무엇인가? 나하고 똑같은 걸 하는데 저한테 계속 좀 약간 밀리는 듯한 서창석을 바라보면서 약간 연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창석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연출을 한번 봐라. 은연중에 후배들이 나한테 형이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었어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야, 임마, 창석이도 임마 같은 나하고 동기인데 그럴 수가 있어? 창석이 하자. 해가지고 창석이가 연출을 하나 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뭐 했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내가 동기니까 연습장에 가면은 창석이가 나를 굉장히 신경 쓸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공연만 봤지 그 웬만큼 공연이 될 때까지는 안 갔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면서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인간의 탈을 쓰고 기사 자격증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공대생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오랜만에 사람 새끼 같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는 이 새끼 뭔가 엄마는 시골에 계시고 나는 자취를 하는데 이 새끼 뭐 하는 게 불길하고 좀 이렇게 누나들한테 얘기도 좀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를 듣는데 사람 새끼 같은 얘기를 드디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기사 자격증을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이제 엄마가 막 뭐 요구하면 바로 펑펑 줄 때는 아닌데 꼬치꼬치 캐물어 보고 근근히 줄 텐데 이건 확 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광주에 삼복서점 가가지고 책을 막 엄청 샀어요.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 근데 그때 제가 좀 현명했던 아이예요. 자동차가 이제 대세다 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기계 관련하는데 자동차 관련 그거를 두 개에 관련된 거를 샀어요. 베개 사이즈가. 근데 공부를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책만 보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자기도 하고 베고 자기도 하고 그러던 사이에 TV를 보니까
새 세대의 주장이라고, 새 세대의 주장, 이거를 웅변 형식을 탈피한 주장 대회를 한다고 KBS 광주 방송에서 방송 스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래서 뭐 원고를 뭐 이런 일에 생애를 걸린다, 뭐 질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내가 뭐 어쩌고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제목으로 원하는 대로 써가지고 원고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걸쩍걸쩍 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원고가 통과가 됐다고 모레까지 외워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이제 이게 발표를 해야 되니까 가지고 외워갖고 갔어요. 제가 최우수상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이제 쑥스러우니까 부탁을 진심으로 드리자면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예,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또 연극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유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거치지 않고 그런 거 했더라면 막 벌벌 떨었을 텐데 그나마도 약간의 맷집이 있어서 그랬던지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게 나는 몰랐는데 그게 지역 예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광주 전남 대표가 돼가지고 KBS 중앙방송국에 와가지고 본선도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리허설 할 때, 광주가 최우수상이네, 막 이러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때 약간 떨었는지 한 시퀀스를 옹팍 빼먹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가 4학년 2학기잖아요.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후배들이 1구 동성으로, 그러니까 2구 동성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졸업하기 전에 그 선배님의 형의 오빠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마지막 연출을 봐주시면 어떠냐 해서 그러자 해가지고 제가 이상을 그린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라는 김용락 선생님의 작품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축제 기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캠퍼스송 경연대는 계속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나서 겹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연습을 해가지고 서창석이 새끼 몰래 준비를 했어요. 솔로로. 근데 중요한 거는 서창석이한테 걸리면 또 나가자고 할 놈이야. 그래서 제가 몰래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나갔습니다. 이제 연출 마치고 공연 마치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했는데 붙은 거예요. 제가 예선을 통과했어요. 본선을 나가서 또 딱 제가 기타를 치면서 딱 동일한 곡을 했어요. 파란 하늘 아래 외로운 새 하필 가득해가지고 짝 했는데 붙었잖아요. 본선 갔어요. 떨어졌어요. 궁금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아니 예선 때도 궁금했는데 본선 나갔는데 얼마나 더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4학년쯤 되니까 아래 것들 시켜가지고 야 나는 뭐 어떻게 됐어? 딱 했더니 안 들었어야 됐어요. 장려상 다음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또 본선 수석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곡으로 수석 탈락을 2개 한 놈입니다. 제가 이런 비공식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을 이제 그렇게 연극도 그렇게 해서 거의 마감이 됐고 캠퍼스송 경연대도 대학가요제는 못 나갔지만 그런 일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미 이제 기사 자격증은 날아간 일이잖아요. 이제 벽에로 사용되고 막 뭐 라면 받침대로 사용되고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 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자식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졸업해서 엄마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라. 늘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 갖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헛짓거리 비슷한 일을 했지만 엄마의 시각에서는 저는 당당했지만 좀 인간적으로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그제서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래도 하고 어쨌든 내 생각이니까 노래도 하고 연극도 선배들하고 극단 시민이 있으니까 연극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리고 뭐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도 옷을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옷 장사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도 우리 집 과수원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실험적인 정신이 강하셔가지고
넓기만 한 이 땅을 수익적으로는 일궈내지 못하시는 그런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애터지게 많이 하셨죠. 일은 저지르고 수습은 엄마가 많이 하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안 되면은 이 과수원을 어떻게 조금 좀 이렇게 돈이 되는 쪽으로 한번 내가 해봐서 사람 노릇, 자식 노릇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시점에 또 텔레비를 보니까 KBS 신인 탤런트 모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된다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지 이거다지 됐다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요거는 굉장히 제가 그때 영특했던 것 같아요. 기차 타고 서울 와가지고 여의도 KBS 별관 가가지고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걸 했냐 접수하고 또 내려갔어요. 그 돈을 엄마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광주에서 접수를 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게 가지고 접수를 아무래도 그래서 알았어 해가지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해가지고 접수했어요. 가지고 1차가 서류 심사인데 1차 됐다고 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가서 면접을 보고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는 카메라 테스트와 면접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면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띄엄띄엄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다 접수를 하고 나서 그때 마음가짐은 이거였어요. 장렬하게 떨어지자.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저는 지금 이제 서울말 비슷하게 완전하진 않지만 서울말 비슷하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관리도 안 되고 머리도 막 엉망이고 뭣도 그렇겠고 뭐 이제 언어도 흐트러졌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거 포함해가지고 서울 3번 간 시절입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서울 3번 갔거든요. 접수 포함해가지고 그 어떻게 언어가 뭐 이렇게 어떻겠어요? 엉망이지. 그런데 어쨌든 시험을 봤는데 내가 이제 장렬하게 봤어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렬하게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면접에서는 내가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씩씩하게 봤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매우 신기해하시고 아니 어쨌든 활동은 안 했지만 탤런트 시험에 합격하니까 이 새끼가 이제 이게 대학교 때 좀 불성실하더니 뭐가 좀 이렇게 그래도 세세대 주장도 최우수상 받고 서울도 갔다 오고 막 극작 뭐 방송 뭐 이런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새끼 봐라 뭐 이런 게 있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졸업을 앞둔 마당에 아버지한테 당돌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를 이제 이렇게 대학 졸업 지경까지 왔으니까 100만 원만 저한테 좀 해주실랍니까? 그랬더니 뭐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가 어떻게든 100만 원만 주시면은 어떻게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되게 복합적인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견한 것도 있을 거고 미심쩍은 것도 있고 매우 걱정하는 그런 복합적인 표정을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걸 주시면서 서울 가기 전날 처음으로 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아버지하고 독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2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행원, 뭐 훌륭하게 마감 못했지만 은행원으로서 앞으로 돈을 벌게 되면 절대 인간에게 맡기지 말고 돈이 필요하더라도 인간에게 빌리지 말아라. 모든 것을 네가 돈이 있으면 은행에 맡기고 뭐 이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든 은행이라는 기관에서 빌리면 은행하고의 관계는 호전되지만 인간과의 관계는 호전되지 않는다. 그런 알 것 같은 말씀을 남기셨고요.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2번째로는 인생, 직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서 이게 일단 열심히 해봐서 이게 아니다. 어느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들면 당장 때려쳐라. 그런데 얼마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고 또 다른 걸 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때려치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고 이걸 자주 반복하지는 말아라. 이런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돈 얘기는 내가 확실하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 등급으로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어사모사하면서도 이게 좋은 말 같긴 한데 온전하게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건성으로 듣진 않았지만 이해가 온전히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참 아버지께서 인생에서 뭐 다른 좋은 말씀도 있었겠지만 그때 좋은 말씀을 저한테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광주에서 뭘 했든지 간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너무 멋지고 능력 있어 보이는 친구들 33명 정도가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멋지기도 하고 좀 약간 열등감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는 열심히 해도 되지만 프로에 와가지고는 잘하지 못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될 곳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좀 난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뭐 세계 유수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어워드 상이 있지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만 신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잘하고 싶었는데 잘할 수는 없었고요. 언어도 뭐 그렇고 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한 10년 정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채 탤런트들 10년 뒤 생존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제 탤런트가 돼가지고 짐을 좀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아 나는 이제 평생 배우로 살겠구나 그런 형편없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 그때 제가 83년도에 KBS 10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MBC에는 16기 17기인데 상반기에 16기 뽑고 후반기에 17기 뽑아버렸어요. 방송국에서는 광고해가지고 지발로 걸어오는 놈들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써먹고 그러니까 버리는 건 아니고 안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뽑아요. KBS도 또 뽑고 막 경쟁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서 적자생존이에요. 살아남는 사람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핸디캡이 있잖아요. 광주가 핸디캡이 아니라 언어도 핸디캡이고 또 저는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장렬하게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못하면 인사라도 잘하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약속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고 막 그때는 엉망이어도 막 시도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 것들이 좀 맷집이 돼가지고 한 10년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못하고요. 혹시 용산고 나오지 않았어요? 뭐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혹시 염창동 살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저는 알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용산고를 나와요. 저대 보고 나왔고. 그런데 마포에 살고. 그런데 이게 나를 알아보는 현상 같구나. 얼마 전에 우리 가게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이름까지는 불리지 않지만 내가 좀 알려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한 10년쯤 되니까 모니터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하 드라마 토지, 노다지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역할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면은 저 사람 노다지에서 독립금 만났던 그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사람 닮았다 이런 현상을 이게 듣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나 닮았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닮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용산고 나왔냐고 보다는 훨씬 더 좀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 허석의 곤투 코치도 하고 뭐 서울 뚝배기에 뭐 김성녀 씨, 뭐 맛성쟁이 오지명 씨 처남 역할 해가지고 노래한다고 깝죽거리는데 뭐 이렇게 뭐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한지봉 세가족을 집필했던 그분이 이제 파랑새는 있다도 집필했는데 미션이 이거예요. 야, 너 기타 좀 치냐? 그랬더니 조금은 친대. 근데 잘 못 친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냐 그랬더니 노래를 웬만큼 해서 좀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노래보다 약간 어설프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노래를 한다고 깝죽대는데 절대 잘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인지상정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노력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향상시키는 것은 조금 쉬운 일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엉망으로 부르는 건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일 아니기 때문에 평화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감독도 만났고 제가 어쨌든 빨리빨리 말씀을 하자면은 제가 전주 출신 PD인데 김종식 PD라고 이 형이 또 저를 인생을 살고 보면은 내가 잘하는데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한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별로 그에게 그렇게 썩 못한 건 없지만 잘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애정으로 갖고 봐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전주 출신 김종식 PD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조감독 때는 저를 그냥 눈여겨보기만 했고 자기 작품이 아니니까 자기 작품 하면서는 저를 거의 다 써줬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 종식이 형이다. 그래서 예, 형, 내가 입봉하는데 데뷔작 하는데 대본 좀 내 형 자리 알지? 예, 압니다. 야, 거기 대본 그 무슨 제목의 대본 있으니까 갖고 가. 또 전화가 와요. 읽어봤냐? 예, 읽어봤는데요. 너는 거기서 네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요거 아니면 요거 하니까 새끼 그거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작품도 그렇고. 근데 그 형은 정말 제가 괴로운 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수반 들어갔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못지않게 괴로운 게 이 형은 요구가 없어요. 요구가. 이런 식이에요. 만나면 전화로도 가끔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잘하고 있지? 뭘 잘해 내가 뭘. 그러니까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깨를 툭 치면서 보여줄 거지? 뭘 보여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기대가 크다. 그러니까 차라리 욕을 신나게 막 한 3분간 하면 더 후련하겠어요. 야, 조연들 이면식형 정리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면식형님을 정리합니까? 그래서 그 형은 할 때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인생의 최고의 연기 스승을 김종식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한 번도 연기를 알려주지 않고 부담만 더럽게 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형을 만난 게 인생의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물론 그 형 말고도 저는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어쨌든 사고무친의 서울 땅에서 제가 3번밖에 안 가봤는데 어쨌든 서울 가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광주에 몇 자리를 세우지 않겠다. 나 서울서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고향을 내려가진 않겠다. 명절 빼놓고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근거도 뭐도 없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형을 만나가지고 그런 근성을 제가 이렇게 내 스스로 배양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은인이자 평생 은사로 저보다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3살 많아요. 객지면 벗인데 그런 형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스승이자 좋은 형이자 저의 평생의 은인 같은 형이어서 그 형의 작품을 그렇게 그 형의 애정을 갖고 그렇게 부담을 주는 바람에 그런 걸 보고 다른 작품들이 또 뭐 해주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뭐 바람의 아들 이런 것도 해주고 8월의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하게 되고 파랑새는 있다 서울 뚝배기 뭐 영화도 뭐 최종병기활 뭐 히어로 거룩한 계보 내가 마운틴 무등 성봉식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도 남자분들은 다 기억해 주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드라마도 뭐 다모도 있고 뭐 좋은 작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뭐 그 우리 공채 탤런트 10년 생존율이 10%의 미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 41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생존율이 10%예요. 근데 남아있는 10%가 또 10년을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년을 겪었어요. 그럼 또 10년을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또 10년을 겪어낸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그거는 이제 일일이 이제 시간 관계상으로도 그렇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어쨌든 맞고 품는 방식.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을 하고 해내는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객이나 시청자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잖아요. 누구는 모르지만. 내가 10번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20번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만 알지. 혼자 연습하니까. 안 되면 30번 합니다. 안 되잖아요. 50번 해요. 뭐 원가가 있어요. 재료대가 있어요.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뭐 훌륭하게 살아오셨고 그 순간순간을 잘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런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똑같은 식당을 해도 뭐 목이 좋고 뭐 이렇게 뭐 이게 보증금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맛이 있는 건 음식점이라고 하면 맛이 있는 건 기본이지만 또 그 집만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가 있으면 더 금상첨화잖아요. 우리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나는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어떤 말에서 착안된 게 이겁니다. 어떤 감독에게든 기대를 저버리지 않되 예상을 약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저버리면 이미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연기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뭐 한강 작가, 뭐 노벨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 또 뭐 책 선전하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작가죠. 그렇지만 책이 나올 때마다 기대를 저버리지도 않고 똑같지 않고 약간 예상을 뛰어넘는 거를 하면서 계속 거듭나면 식당도 뭐도 다 잘 될 것 같아요. 자, 난데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을 소위 엔터테이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엔터테이너잖아요. 혹시 그러면 엔터테이너의 어원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다면 상관이 없고요.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혹시 엔터테인먼트의 개념을 아십니까? 자, 엔터테인먼트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산업이죠. 엔터테인먼트는 즐거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이너는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전 찾아보면 연예인, 뭐 연예 기획 사업 이렇게도 나오는데 왜 그러냐? 즐겁게 해주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식당도 저는 요식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살맛 나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미장원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건 미영업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보고 정말 내가 정말 그 전에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다. 나를 즐겁게 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닐 방법이 없잖아요. 택시 운전을 한다. 맨날 뭐 돈이 안 돼. 뭐 아주 지겨워하고 이런 뭐 말만 시키는 난데없이 말만 시키는 기사보다는 안전하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하고 또 말을 시켰을 때만 답하고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야 이런 기사분도 있구나 해서 뭐 조금 더 팁을 더 드릴 수도 있고요.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 이런 기사님도 있구나. 그러면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나를 짐짝 취급하지 않고 내가 적당한 돈을 받고 탔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에 사로잡혀 있고 위험하게 막 급브레이크 팍 밟고 막 내가 몸을 막 이렇게 해도 뭐 그 사람은 불만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도 못해요. 내가 돈 주고 탔는데 이거는 운수업에 종사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안전하게 조금은 배려하고 고려해서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분은 드라이버가 아니라 엔터테이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활해 오셨겠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저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시작됐던 비기너들한테 늘 물어봅니다. 너 엔터테이너가 뭔 줄 아냐? 그러면 대답하기도 하고 미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다. 그러면 그럼 내가 물어봐 또 줍니다. 넌 즐겁냐? 즐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제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40년 했고, 뭐 30년 한 사람도 있고, 우리 선배는 50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미 엔터테이너가 돼서 활동하는 가수나 개그맨이나 배우들은 즐겁겠냐? 즐겁기만 하겠냐? 즐겁지 못한 사람이 99%입니다. 왜? 일이 없잖아요. 수요 공급이 안 맞잖아요. 그게 잔뜩 뽑아놓고 우리나라 전국에 연극영화과가 99개라고 합니다.
지방 뭐 서울 다 포함해가지고 연극영화과, 방송연예과, 연기를 할 수 있는 과가 우리나라에 99개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배출돼요. 근데 뭐 양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나도 양자 물리학 뭐 화학자나 돼볼까 이런 거는 근거 없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극영화과 안 나와도 저도 공대 나왔지만 나도 배우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강남에도 뭐 학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군산에도 있을 법하고 전주에도 있겠죠. 광주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배우를 집계할 방법도 없고 집계도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겠냐. 근데 TV에 한번 나와가지고 연기 행위를 했던 뭐 연극 배우라 그랬지. 어떻게 요행이 기회가 돼가지고 TV나 영화에 했던 사람들 다 배우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집계할 방법은 없다. 이런 거에서 적자생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생존율이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애써서 즐겁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즐겁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후배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워요. 추워? 진짜 추워? 물어봐 줍니다. 여름엔 덥대요. 더워? 너 지금 덥니? 진짜 더워? 저녁이 되면 피곤하대요. 졸리대요. 너 졸려? 지금 졸려? 진짜? 졸리대요. 힘들대요. 힘들어? 이런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은퇴해라. 은퇴해. 앞으로 더울 날 많다. 앞으로 추울 날 많아. 너 한 끼 한 끼 안 먹었다고 이렇게 배고파 하는데 조금 무리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 스케줄 때문에 이제 새벽 3시에 찍고 있는데 졸려? 그러면 은퇴를 그냥 해버리거나 은퇴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라. 너는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왜? 즐겁지가 않잖니. 엔터테이너인데.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은퇴하지 않을 거면 그런 소리 아무 데서 가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온 게 제 삶의 방식입니다. 네. 저는 인생에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막 바닥을 길 때 그 ROTC로에서 이제 장교로 갔던 인제에서 근무했던 강원도 인제에서 근무했던 내 친구 건삼이 이건삼이는 지금 광주 광명하이츠 광천동에서 파리바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가 인제에서 근무하면서 이 엽서를 하나 제가 한 5년 한 4년 정도 이게 활동했나 한 3, 4년 정도 됐을 때 엽서에 이제 엽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카드. 전방에서 카드를 보냈어요. 엽서를. 내용은 이겁니다. 한유야. 복종과 굴욕을 구분하는 남자가 되자. 전방에서 건삼이가. 정말 피 끓는 20대 중반을 관통하고 있는 저한테 너무나 멋진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한유야. 복종과 구분을 구분하는 남자가 되자. 전방에서 건삼이가. 내용의 전부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말을 한번 내 가슴 속에 접목을 시켜봤어요. 나는 지금 복종을 하고 있는지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는지.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내 친구가 진심으로 복종과 굴욕을 구분하는 남자가 되라고 멋진 말을 보내줬는데 그래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자취하고 있었는데 저 이불 속에 쏙 넣어놨어요. 깊게. 위기가 와서. 그래서 이제 잊고 지내다가 한 4, 5개월 됐는데 뭐 정리하다 보니까 그 엽서를 또 봤어요. 다시 읽게 됐어요. 한유야, 복종과 굴욕을 구분하는 남자가 되자. 전방에서 건삼이가. 여전히 멋지더라고요. 그 사이에 혹시 변한 건 없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여전히 굴욕적이더라고요. 야만의 시대에다가. 그리고 우리를 막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선배들도 감독들도 야, 하와이. 저 광주 출신인데 하와이래요. 야, 오빵빵. 광주 우편번호가 500번이잖아요. 오빵빵. 야, 전라도. 야, 라도. 이름 안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호칭도 있었어요. 야, 머리 큰 아이. 뭐 이거. 그래서 그 나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듣고 내가 고개를 돌리기는 야, 임마, 머리 큰 놈 너.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나잖아요.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이제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다 소화가 됐는데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우리 아버지 말씀도 생각나고 요 때가 때려칠 땐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하고 타협을 했죠. 한이야,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좀 시대도 이렇고 그래서 다른 데 가봤댔자 크게 큰 대동소이할 것 같으니 네가 이 굴욕적인 상황을 복종이라고 좀 어레인지하면 어떻겠냐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해서 그걸 엽서를 찢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물론 내가 그 광주에서 접수 안 하고 서울서 접수했다는 것도 배우를 하게 만들었지만 그때 위기를 잘 넘긴 것도 저도 전라도 사람이고 뭐 제가 아무리 내성적이지만 마음은 전라도잖아요. 행동은 전라도일 수는 없었지만 제가 워낙 내성적이어가지고 저 뭐 이한이의 연기 40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은 어디서 출처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도 한 2년간 이 학교에서 1년, 저 학교에서 1년, 뭐 특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한 약 5년 전인데요. 저는 살면서 그런 질문을 제 인생에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렇게 하이한 질문을. 그래서 한 6, 7초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침착하게 이제 대답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처음 받는 질문이라 그렇다. 근데 그 사이에 생각해 보니까 성공한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결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 정말 생존율 높지 않다는 이 방송계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단지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추노, 뭐 7급 공무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무슨 계백, 내가 구암 허준에 제가 그 허준의 2대 스승, 유이태가 그 초기 스승이라고 하면 해민서에 제가 김만경이라고 그런 좋은 역할도 했고요. 예. 그래서 단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캐릭터를 가지고 나름 살아왔잖아요. 살아냈잖아요. 저 상도 한 5개 받았습니다. 연기에 관련된 상. 그러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근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계속 반복 훈련을 능동적으로 하고 그러다가 정말 수월하게 하고 빨리 하고 누구보다도 잘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달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연기라는 것이 달인적 접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달인과 같은 마인드로 자주 반복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런 정말 철없을 때는 막 지원하고 저거 다 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제가 40년을 견뎠던 거는 어쨌든 무슨 역할을 했든지 간에 견디고 생존했다는 것은 미라클이 아닌가라고 제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고 제 스스로는 대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저보다도 더 잘 살아오셨고 또 뭐 이제 지긋하신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마음 잃지 않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엔터테이너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직업이 다양하게 계실 텐데 그런 직업, 그런 구분보다는 그 직업 중에서 엔터테이너.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친구들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그 친구 정말 좋은 친구인데 재밌진 않아. 그건 좋은 친구지 재밌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직업도 변변하고 뭐 수입도 그렇고 그렇지만 만나기만 하면 재밌어. 그럼 그 친구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 엔터테이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든 앞으로는 100세 시대, 120세 세대 이런 데는데 이제 또 부정적으로 재수 없으면 100사 살고 재수 없으면 120사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데 건강도 잃어가면서 100세를 살아내고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애써 가지시고 즐겁지 않더라도 스스로 셀프로 북돋는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저 역시 오늘 처음 뵌 분도 많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 역시 건강하게 배우로서 활동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